미분양이 최대라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데드캣 바운스다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시장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가 집값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게 거래량의 회복 속도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락 거래가 큰 지역과 주변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고 세 번째가 지금의 공급보다 앞으로의 공급은 어떨까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신문에서 10년 이래 최대라인데 미분양이 집이 2만 세대 또 쏟아진다. 2만 세대 쏟아지는 게 전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도권에는 2만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물건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분양이 꽉 차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전국으로는 7만 5천으로 많이 치고 올라왔고 10년 이래 최대라고 했는데 10년이면 한 요쯤 되겠죠. 요쯤. 근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인가 16만 1000건, 16만 1000건이 미분양이 올라간 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전국은 좀 뭐 그래도 올라간 편이긴 하죠. 지금 이제 좀 약간의 위험 수위로 올라왔죠.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게 10년이 최대라고 하더라도 서울은 거의 미비합니다. 지자체 중에서 마포랑 몇 군데 제외하고는 미분양이 없습니다. 대구는 심각합니다. 대구는 치고 올라온 거 맞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최대라고 하는데 이 미분양도 지역별로 봐야 됩니다. 충북 쪽하고 충남 쪽하고 전라도 일부 지역이랑 대구 쪽, 경북 쪽 이런 지역들이 지금 미분양들이 쏟아내고 있고 전국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밀집되어 있고 서울이나 수도권은 미분양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많이 안 쌓인 양상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대 8천까지 2만 8천까지 쌓였는데 지금 8천 정도 있고 인천은 최대 7,400까지 쌓인 적이 있는데 지금 3,200세대 정도. 인천도 조금은 쌓인 편입니다. 네, 조금은 쌓인 편.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렇게 10년 최대라고 하는데 그 아직까지는 위험 수준에 간 데가 수도권 쪽은 아직 아니다. 대구 쪽은 맞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천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서 조금은 시장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서울과 경기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새 집이 2만 대 그런데 쏟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요. 새 집이 2만 세대가 쏟아지는 게 우리의 포인트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포인트는요. 그러면 2만 세대면 그래 쏟아지면은 그 쏟아지는 주변의 지역에 약간의 위기가 있겠네. 전세가가 떨어지고 조금의 가격들의 흔들림들이 있을 수는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2만 세대 쏟아지니까는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를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의 공급보다 앞으로의 공급은 어떨까요? 저는 앞으로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울의 인허가의 주택들이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인허가를 내라고 요청해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는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아예 그냥 집을 지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팔리니까.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는 인허가 물량이 8만 3천이었습니다. 근데 반토막이 났습니다. 2022년도. 그럼 이게 10년 정도의 시장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의 인허가 물량이냐? 인허가 물량이 2013년도 7만, 6만 5천, 10만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요때 박근혜 정부 때 물량들을 많이 쏟았습니다. 예, 이때도 인허가 물량들을. 그리고 이 물량들을 또 쏟아내긴 했는데 이때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나왔죠. 뭐 인허가 물량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했지만은 아무튼 그때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2022년도가. 그 말은 뭐냐면은 인허가 물량은 뭐냐? 3, 4년, 2, 3년 선행지표입니다. 공급에 대한 선행지표. 공급이 없습니다. 이 공급이 없다는 건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를 불가피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집값이 크게 올랐다의 문제보다는요.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는 선택을 하면은 우리의 자산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금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우상향을 하니까. 우상향을.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니까는 이건 얼마든지 증명하라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제 과거 영상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 지금 인허가 물량들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이 인허가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3년 뒤에 공급 부족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가격들이 또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는 양상으로 가격들을 올리는 시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전세가도 분명히 회복될 겁니다. 이번 연도만 참으십시오. 이번 상반기만 좀 참아보십시오. 분명히 이거는 전세도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제가 신문을 보고 시장을 판단하지 말라 했습니다. 시장의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보고서라든지 신문에 나온 여론조사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판단되는 분들의 어떤 그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00% 맞지 않습니다. 거의 맞는 확률이 1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신하지 마시고 신문을 시장의 판단 수단으로는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위해서 그나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의 회복 속도, 그다음에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격의 하락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의 하락이 컸던 지역들과 그 주변 지역의 추이를 보는 거, 급매물이 소진되는 거, 그리고 공급량이 없어지는 시기들이 2, 3년 안에 도래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고 시장을 길게 짧게 관리하면서 가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시장을 보면은 둔촌 주공도 지금 줍줍을 이제 899개를 뭐 8일 날 이제 오픈을 하는데 하루밖에 오픈을 안 합니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 뭐 아무튼 거의 이거는 완판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소형 평수긴 하지만은 둔촌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죠. 근데 금방 소진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목동도 지금 안전진단 통과가 많이 연이어 일어나니까 거래량이 또 2배로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보면은 고덕 같은 경우, 강동 고덕 같은 경우가 이제 9억에서 한 10억, 11억까지 한 달새 꿈틀냈다는 신문도 오늘 좀 봤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3월달에 집계되는 통계 중에서 이제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집계가 될 겁니다. 그 집계되는 시기가 1월 30일 날 출시를 하고 심사 기간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치면은 아마도 집계되는 게 완성되는 시점은 4월 달이 될 겁니다. 그때 되면은 지금 현재 특례 보금자리론이 엄청 소진됐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 수혜지는 어딜까요? 저는 인천과 경기와 그다음에 서울의 9억 미만짜리 주택들, 저가, 그러니까는 뭐 노원 등과 같이 9억 이하의 주택들이 80% 이상이 집결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거래량들이 엄청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4월 달 통계를 보면서 좀 주목을 해야 되고, 3월 달 결과를 4월 달에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3월 2일부터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들, 뭐 이제 대환에 대한 부분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들을 일부 풀었죠. 다 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DSR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규제로 대출에 대한 완화들의 노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뭐 지금 페드에서 이번에는 그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고 5.75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규제의 완화책이나 뭐 이제 금융에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심리를 부족하게 하겠지만은 좀 심리를 조금 자극을 하겠지만은 결국은 지금의 완화책들이 시장에 작동을 할 것이고, 그걸로 지금 전초 현상들이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뭐 데드캣 바운스다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래량은요 한 번 올라가면요 쉽게 안 꺾입니다. 쉽게 꺾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전에 시장하고 지금하고 또 차이가 뭐냐면요, 2008년도 공급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브프라임 때 서브프라임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공급량도 엄청 많았습니다, 서울 쪽에. 그리고 2004년도, 2003년도 그때 카드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지금하고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공포는 비슷했죠.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지금의 시장의 차이점 뭐냐면요. 공급 물량이 부족합니다. 공급 물량 지금 내고 있지 않느냐? 내고 있죠. 근데 지금 낸 게 빵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뒤에 나올 물건들입니다. 빨리 나와야 8년입니다. 7년. 그거를 기다리면서 간다?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아마 나중에 조금의 아픈 시장들을 한번 겪을 게 뭐냐면은 이 공급이 공백 기간이 있는 기간 동안에 아픔을 겪을 수 있는 시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아픔이라는 거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급 문제에 대한 아픔들이 조금은 있을 거라 생각돼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뭐 2, 3년 하락한다. 2, 3년 하락한다. 예, 뭐 일단은 그거를 믿으실 분은 믿으시는데 혹시 이제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공평과 평등과 복지를 추구하는 가치를 많이 가지셨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의 원리는 공평과 평등의 가치를 가진 정치색이나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성장과 기회의 자유를 추구할 때 시장이 더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정치적으로 우와 자가 모두가 문제는 있는 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경제 시스템에서는 자유를 배제한 시장은 조금은 안 좋은 부작용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래가 정상이 되면은 시장의 가격은 자발적으로 시장이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집이 10억인데 내 집을 높게 팔고 싶어서 18억에 내놨다. 절대 안 팔립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하겠죠. 10억 가까이로. 그러면서 시장이 가격들이 조정되는 거거든요. 정책으로 시장의 가격이 조정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가격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할 수 있도록 놔두면은 물론 처음에 부작용이 있겠지만요. 지금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덜한 자연스러운 거래량과 자연스러운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장이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의견이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길게 봐도 시장은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해서 우상승을 했고 그리고 거래량을 보더라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의 추이들은 한 번 올라가면 쉽게 꺾이지 않는 양상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시장은요 늘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이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장의 문제를 한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문제를 한탄하지 말고 내 상황에서 그 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불안하고 어렵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잘 해석을 하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